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파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 전략 NSS 발표를 전후해서 유럽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요. 유럽은 내정 간섭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오늘 글로벌 이슈 아쿠아일로를 걷고 있는 미국과 유럽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네, 악담 수준의 발언. 그러니까요. 좀 정리해 주실까요? 지난 4일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발간을 전후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해서 아주 비하 발언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일 그 공개된 폴리티코와의 회견에서 유럽에 대해 나약한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는 부패해가는 국가 집단이다. 그리고 런던과 파리가 이민자들로 넘쳐나서 거리에 시체가 나뒹굴고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는 정도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네. 는 2기 집권 초인 지난 2월 내각회에서 이미 유럽연합은 미국을 뜯어내려고 만들어졌다. 미국을 뜯어내려는 사기꾼들이다.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자신의 의견을 담은 건지 유럽을 문명적 소멸에 직면한 집단이라고 규정한 국가안보 전략까지 떡 내놓고서 네. 악담을 더 퍼붓고 있는 거죠. 예, 그 단어 어휘의 수위가 이거는 외교적이나 정치인이 해야 될 공개적으로 해야 될 말들이 그러니까요. 아니죠. 예,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유럽 비판하는 발언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번에 네네. 이 발언 어떤 점이 달라진 거라고 보세요? 옛날에는 나토의 방위비 문제로 해서 유럽을 압박하는 셈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럽의 내정까지 간섭하는 정도로까지 아주 거칠어진 거죠. 네, 일기 네. 집권 초에 그 2017년 1월 15일 취임하기 직전입니다. 네. 영국 언론 등과 회견하면서 나토는 한물 가서 쓸모없는 도구다. 쓸모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나토의 방위 대상인 유럽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부인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해 5월 25일 나토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네. 그 나토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 방위 의무, 그렇죠. 그러니까 즉 한 회원국이 공격당하면 모든 회원국이 공격당할 것으로 간주해서 집단적으로 다 같이 대응한다. 대처한다. 이게 예. 나토 5조의 핵심 그 부분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제 나토 회의에 가면 이 부분을 반드시 언급해 주는 것이 관례고 전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2018년 7월 나토 정상회의쯤에 가면은 방위비를 갖다가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2%로 즉각 올리지 않는 국가 회원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보호하지 않겠다. 미국은 독자적인 길로 가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급기야 이 회의를 끝마치고 난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에 회견을 하면서 네. 유럽연합이 무역에서 우리한테 하는 짓을 보면은 그건 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 네. 그리고 나서 급기야 이제 2년 뒤인 임기 말기 때죠. 2020년 1월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유럽이 공격받더라도 우리는 절대 돕지 않겠다. 나토는 죽어버렸다라는 말을 비공개 석상에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폭로가 됐죠. 그런데 1기 집권 때 이 정도의 수준이 있는데 2기 집권이 하고 나서 지난 2월 미넨 안보회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떡 가서 하는 얘기가 유럽을 둘러싼 큰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다. 유럽 내부의 문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극우 세력을 막는 이 혐오 발언 규제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내정 간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극우 세력을 갖다가 더 부추기는 발언이죠. 한마디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그러니까 되네요. 이게 이제 유럽의 내정까지 간섭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왜 이렇게 수위를 점점 높여가면서 유럽을 비판하는 걸까요? 우선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비중이 축소됐습니다. 국가안보 전략 이번에 나온 걸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럽 대륙은 세계 국내 총생산에서 그 비중이 1990년에는 25%에서 현재 14%로 줄었다. 많이 줄었죠. 줄었습니다. 이렇게 말. 그만큼 유럽이 별볼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사실 미국은 2000년대 조지 부시 행정부 때 도널드 럼스펠트 국방장관이 낡은 유럽이라는 표현을 갖다 수시로 입에 달고 다녔어요. 이때부터 사실 유럽을 갖다가 약간 좀 이제 낮춰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 유럽을 낮춰보는 이런 흐름은 2000년대 이후 계속 강화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주의 너가 나한테 뭘 주면 나도 너한테 뭘 주겠다 하는 이런 거래주의의 달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유럽이 별볼이 없으니까 이제 비하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또 하나의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집권 들어서는 극우 포퓰리즘에 바탕한 문화 전쟁을 유럽으로까지 확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벤스 대통령이 이미 2월 달에 유럽의 극우 정당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유럽에 대한 기술을 하는 그 섹션 장이 제목이 유럽의 위대한 증진이라는 표현을 담았어요. 긍정적인 표현이죠. 네.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애국적인 유럽 정당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분명히 큰 낙관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애국적인 정당이라는 거는 저 구구정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구구정당을 부추기는 거죠. 중도 좌우파가 주도해왔던 유럽의 정치 문화를 미국의 마가 진영과 비슷하게 바꾸겠다. 노선과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유럽연합을 해체하고 현재 G7 주요 7개국을 대체하는 C5 핵심 5개국을 창설하는 안도 이번 국가안보 전략 확장판 초안에는 포함됐다고 합니다. 네.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원이 지난 10일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은 그 초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다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랑 비슷한 이제 성향이 비슷한 정당이 집권하는 네.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등과 더 협력해야 해서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시켜버리자 이렇게 되었고 또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인구 1억 명이 넘는 국가들로 핵심 5개국 코어 5, C5라는 걸 만들자. 네. 이거는 현재 유럽 국가가 다수인 G7을 대체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유럽 쪽 반응 궁금해집니다. 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유럽도 이제 더 이상 트럼프 바짓가랑이를 붙잡지 말자, 연연하지 말자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주제프 보렐 전 유럽연합 외교위원이 이번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 대해서 정치적 전쟁의 선포다 이렇게 그리고 자기 기만적이고 치명적인 침묵 뒤에 숨어서 트럼프가 우리의 적이 아닌다 이렇게 굴지 말자. 트럼프 우리 적이다 이제 촉구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을 지낸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유럽은 여러분의 동맹이지 문제거리가 아니다라고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유럽이 미국의 독립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일찌감치 나오긴 나왔어요. 지난 2017년 5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문제로 미국과 심각하게 갈등을 겪은 뒤 그때 트럼프 행정부였죠. 며칠 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 있었던 시절은 끝났다. 지난 며칠간 그것을 직접 경험했다. 우리 유럽인들이 이제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손에 쥐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아주 큰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유럽이 독립을 하는구나 미국으로부터.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아무런 그게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유럽 국가와 지도자들이 네. 트럼프의 비위 맞추기만을 더 급급해 왔지 않았냐. 그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오히려 미국의 치맛자락을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협상에서 유럽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미국 종전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미국에 또 의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해서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적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는 사실 나토 확장 문제인데 그렇죠. 이 문제에 있어서 유럽은 애초에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가지고 좀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반대했었는데 결국은 미국의 뜻에 따라 추종하는 이런 패턴이 반복됐었다. 결국 미국이 밀어붙이면 안 돼 이러다가 따라가는 이렇게 그런 패턴에 가까웠다고 카네기 재단 등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이후 소련의 옛 공화국인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 문제를 놓고서 미국이
회원국 행동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이 두 나라한테 일단 나토 가입이 아니라 나토 가입 자격을 주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이건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거 반대를 하고 언젠가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원칙적인 문구만 놓고 실제 가입 절차는 미뤄버렸습니다. 어쨌든 좀 막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문제가 그때 해서 당장 그 조지아 전쟁도 연결되고 이제 2014년 크림반도 러시아의 크림반도 확장 네. 문제 그리고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서유럽 국가들은 이제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러시아를 전반적으로 협력과 통합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와 에너지 경제 협력을 해서 네. 러시아 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자기네 안보도 좋고 동유럽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대표적인 그 협력의 산물인 가스관 네. 노르트 스트림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 왜냐하면 이거 하면은 니네들이 유럽이 러시아에게 의존하게 된다고 네. 명분은 그랬습니다. 결국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 가스관이 폭파됐었죠.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 가스관이 우크라이나가 폭파한 것이고 우크라이나 배후에는 사실 누가 있었겠습니까? 혼자서. 근데 독일은 이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지나간 거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유럽 가입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을 시도하고 또 친러 정권이 붕괴되니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돈바스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독일과 프랑스는 돈바스 내전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돈바스 지역에 고도의 자치를 부여한다는 민스크 협정 1, 2를 갖다가 중재를 해서 성사시켰습니다. 그런데 네. 이때 미국은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에도 독일과 프랑스는 전쟁하면 외교적 노력을 갖다가 상당히 강도 있게 했는데 당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막상 발발하고 나니까 유럽에서는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강경책을 주도했고 네. 전쟁 초기에 이스탄불 평화협정을 협상되고 있을 적에 결국 영국의 반대를 해갖고서 영국의 반대가 이 협정이 깨지는데 성사 못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미국이 러시아와 타협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니까 이제 유럽 쪽이 이제 미국의 치맛자락을 계속 붙잡고 있는 형국이죠. 네. 왜 이렇게 유럽이 뭐 입장이 좀 오락가락하는 걸까요? 글쎄 유럽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유럽을 침략할 것이다라는 약간 좀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데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게는 집체적인 안보 문제입니다. 자기네들 뒷마당에서 벌어진 문제고, 근데 이제 네. 미국이 이 전쟁을 밀어붙여놓고서 이제 나는 떠나겠다 하니까 좀 황당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유럽으로서는 이제 이 전쟁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홀로서기를 하려는 과정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회원국들은 미국이 애초에 요구했던 GDP 대비 방위비 2%보다 2배가 넘는 GDP 대비 5%를 요구했는데도 수용했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자강의 길로 가는 거죠. 트럼프의 미국도 달래면서 네. 또 앞서 말했던 러시아 위협론도 어쩌면 자강을 위한 명분이 될 수도 있겠죠.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11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다시 유럽으로 가져왔다. 그리고서 우리의 조부모와 증조부모 세대가 겪었던 전쟁과 같은 규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때문에 유럽에서 3차 대전이 날 수 있다는 아주 끔찍한 경고인데요. 네. 이게 근데 사실은 이런 러시아 위협론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유럽의 안보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좀 약간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유럽이 자신들의 기준과 이익에 맞춰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미국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이 전쟁의 수렁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는 좀 독자적인 기준과 입장에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홀로서기는 필요하다. 네, 그렇죠. 예. 그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종전 협상 안에서 유럽의 입장은 어떤 걸까요? 지금 종전 협상의 쟁점 딱 두 가지입니다. 영토 문제와 전후 안보 문제입니다. 네네. 전후 안보 문제는 오늘 뉴스를 보면은 미국이 이제 그동안 자기 꺼려왔던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상원의 의회 승인도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유럽이 여기에 대해서 플래티늄적인 제안이다.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이제 호응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유럽이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인 건 처음인데 저는 그리고 결국 남은 문제 영토 문제인데 이제 이 영토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유럽이 어떤 입장을 취해 줄 것인가가 이제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은 지금 전쟁을 계속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왜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거고 미국은 이제 지원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고 이제 유럽만 남은 것입니다. 유럽 입장을 정해줘야지 이 종전의 협상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사실은 유럽이 이제 미국도 홀로서기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버리고 그래야지 결국 미국의 종속되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독일을 통일시켰던 비스마르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의 비밀은 러시아와의 좋은 조약을 맺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유럽의 입장이 앞으로 중요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성원의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